안녕하세요. EU 비즈니스랩입니다. 오늘은 2025년 지역 밀착형 방송 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방송 광고를 통해서 더 큰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지원 기간은 코바코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되기 위한 핵심 KPI 지표는 무엇일지를 그래서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지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계량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보시면 계량 평가 먼저, 그리고 동점일 경우에는 비계량 평가를. 그런데 포지션은 10대 9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딱 핵심만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꼭 이 사업에 선정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방송 광고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광고 제작과 송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송 광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93개의 업체를 뽑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은 비수도권에서 141개의 쿼터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보통 업체당 약 1,000만 원, 그런데 자부담이 10%, 그리고 나머지 90%까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다, 횟수를 더 높이고 싶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자부담을 높임으로써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매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KBS 지역 방송이라든지 지역 방송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 이런 거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사를 통해서 나가는 광고만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 사업 신청 자격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소상공인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소상공인이라도 작년에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안 됩니다. 너무 빠르죠? 그럼 계속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을 제외하고 23년도까지 이 사업을 받으셨던 분들은 또다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제한되는 게 방송 광고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는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불법적인 거, 아주 선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리고 의료행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공고문을 보시면 친절하게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텐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셔서 1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2월 27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어로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 등이 필요한데 사업 신청서는 미리 작성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문의처는 코바코 지원사 홈페이지이고요. 2월 27일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 발표는 4월 8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업 확인은 여기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나중에 마이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결과 조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들한테 가는데 유의사항은 아시겠지만 허위 기재하면요 무조건 취소입니다. 그리고 제작비, 송출비는 부가세를 제외합니다. 왜? 돌려받으시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 내 돈으로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부가세 한걸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진행했던 광고 안 됩니다. 협약하고 난 이후에 집행되었던, 계약되었던 것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선정 과정과 평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여기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U 비즈니스랩의 최재영입니다. 오늘은 24일부터 접수 가능한 지역 밀착형
방송 광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역 밀착형 방송 광고, 그리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코바코입니다. 코바코는 어차피 중소기업들의 광고 지원에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바코의 지원 하에서 지역 밀착형 방송 광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바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혹은 기업마당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역 밀착형 방송 광고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이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쓸 내용을 미리 정리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이하게 지역 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93개를 뽑는 중에서 141개의 TO를 전국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배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할당된 양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그 양을 소화해내기 때문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소개는 아까 보셨다시피 공고문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평가는 되게 특이한데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뽑고 동점일 경우에 비계량평가로 순위를 가르고요. 그리고 그것도 동점일 경우에는 업력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자를 뽑는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량 점수에서는 생각보다 동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계량 점수를 획득하는데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텐데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하면 비계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평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표 설명에 대해서 보시면은 예산 용처의 다양성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역의 밀착형 소상공인들에게 방송 광고를 만들고 이것이 실제 지역에 있는 방송 혹은 케이블 TV, IPTV를 통해서 송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방송 컨텐츠 기획이 있겠죠. 그리고 기획을 했으면 이 기획을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를 아마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기획과 제작,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다 투자하신다면요, 이번 사업 지원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9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두 가지만 예산이 배분이 된다면 그렇다면 실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 다음 과정인 컨텐츠를 송출하는 과정까지 이 세 과정에 고르게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 그렇다면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이 기획 제작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1대1로 배치해야 된다면 실제 이게 나갈 송출되는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광고비에 대한 내용은 코바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편성표마다 얼마의 편성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표를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송출 단가를 확인하시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굳이 우리가 전국 방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 밀착형인데. 그래서 저는 지역 방송 그리고 케이블 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는 제품 서비스의 주 고객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객을 우리가 설정하실 때 내 주 고객이 타겟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상품은 특히 먹는 거 하면은 모두 다 먹을 수 있겠죠.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광고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기본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자기 제품이나 회사 소개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럴 때 보시면서 내 제품인 어떤 제품이고 고객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은 자세히 보면은 대체로 지금 보면 비계량 평가와 굉장히
품목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량평가 말고 비계량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비계량평가의 경우에 크게 보시면은 어떤 산업군의 위험, 그 다음에 계열의 위험, 혹은 구매 위험, 구매했으니까 만드셔야 되겠죠? 생산의 위험. 자, 잘 사고 잘 만들었으니까 잘 경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경영의 위험. 그리고는 사회 환경에 따른 위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생활해 보시면은 이런 위험에는 누구나 노출되어 있을 텐데요. 비계량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업체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문서화된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로 증빙하실 수 있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계량 평가를 높이 평가하느냐? 결국 우리는 계량 평가된 지표들은요,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회계 기준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계량 평가의 척도들은 모두 다 비계량 평가 항목에서 활동되어졌던 것들이 지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계량 평가입니다. 그래서 계량 평가는 좋지만 비계량 평가가 뭔가 불안하다. 그럼 향후에 이 업체는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량 평가는 지금 조금 애매하지만 비계량 평가가 굉장히 단단하다. 그러면 향후 성장을 굉장히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밀착형, 지역 밀착형 방송 광고,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계량 평가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비계량 평가에서 준비 자세가 좋다면 그러면 향후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각자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보통 신용평가를 할 때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으로서 비계량 평가에 대한 것을 대응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부분은 과감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열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열사가 있어. 내가 떡볶이를 파는데 떡을 만든 회사가 내 계열사야. 그 다음에 오뎅을 끼우는 꼬챙이 만든 회사가 내 계열사야. 오뎅 국물을 만드는 무를 생산하는 곳이 내 계열사야. 아마 이런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은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에서 계열사라고 하죠. 그룹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평가에서는 계열 위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험은, 그렇죠. 내가 속한 산업군입니다. 내가 속한 산업군이 지금 현재 호황인가? 아니면 불황인가? 성장이 꺾이는 곳인가? 성장하는 추세인가? 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산업군에 있는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특히 이 산업군이 위험할 때는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요즘 가장 위험한 산업군 어디일까요? 건설사죠. 미분양 사태. 좀 갑자기 그 건설사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무너질 때 작은 건설사부터 먼저 무너지던가요? 아니면 대형 건설사가 먼저 무너지던가요? 제가 뉴스를 볼 때는 아무래도 작은 건설사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큰 건설사일수록 버티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산업군의 위험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더 위험하다. 그럼 모든 지역에 있는 군소 건설사들은 다 부도가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산업군 위험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한다면 작은 산업군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산업 위험에 대해서 업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최소한 이것을 예측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 내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이 부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회사에 있는데 건설회사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구비하고 그리고 자재와 임무,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분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되게 길죠. 그래서 금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항상 이 산업군의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지금은 화랑이지만 향후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회사 유보금을 늘린다든지 대출요금을 줄인다든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큰 회사들이 이사회에 의사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요. 뭐로 평가를 할까요? 재고를 많이 떠안아야 될까요?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될까요? 현금 보유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여기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매출이 얼마이고 얼마 이하의 매출이 3개월간 혹은 6개월 지속될 때에는 재고량을 줄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작성한 문건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도가 잘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매입니다. 자, 떡볶이 판다면 떡도 사와야 되고 오뎅도 사와야 됩니다. 그 이외에 고추장도 사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들 사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는 붕어빵 같은 비슷한 빵을 팔고 있습니다. 고등어빵인가 뭐 이렇게 참치빵인가 모르겠는데 이 업체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쌀 그리고 밀가루인데 밀가루는 글루텐 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오겠죠. 그럼 바로 뭐다? 이렇게 구매를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매처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글루텐 프리라서 공고를 받았었는데 이 업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그냥 밀가루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을 감지를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구매처로부터 들어오는 이 프로세싱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것을 검사한다는 것은 좀 힘들겠죠. 하지만 항상 이 구매처의 어떤 상황을 체크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물건을 어떠한 검수사를 거치는지에 대한 것이 서류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구매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검수 절차, 이것을 나타내는 어떤 서류 같은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가 명기되어 있는 문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여기 우리가 흔히 쓰는 소개하는 항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보유 기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중국집을 합니다. 중국집을 하는데 제가 홀만 보고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가게의 분위기보다는 맛이 좋다고 하거든요. 주방장이 이탈한다면 아마 핵심 생산 자원이 이탈할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회사 대표님, CEO, 우리 대표님의 역량, 특히 이 역량이 회사에서 이 만드는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생산품 혹은 서비스 형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표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어필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핵심 기술을 항상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위험에 대해서는 잘 대처할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량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거는 조금 중소기업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요즘은 100년 가게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 문제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후계 구도는 명확한가,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큰 회사에 해당된다고 해서 보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100년 가게 혹은 기업형 소상공인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잘 하는 냉면집, 설렁탕집 100억대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신경을 쓰지 말자. 하지만 우리 가게의 매출이 지금 100억대, 한 50억대 된다 하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매출 규모가 다릅니다. 최대가 아마 120억일 건데요.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20억, 30억이 넘어도 참여가 안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지 않으시면은 지원할 수 없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단, 동업, 공동대표일 때는 그 지분이 한 사람이 변심한다고 해서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셔가지고 한쪽이 반드시 포괄 양수 양도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서류로 남겨둘 것을 꼭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환경입니다. 자, 갑자기 북한에서 김정은이 내려온다면,
갑자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일회용품 하나도 못 팔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 이후에 못 팔게 한다든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는 아마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인터넷 아니 핸드폰의 발달, 쿠팡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마트에 몰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배민,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을 묻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다 답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는 항상 기본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예측에 대한 어떤 방법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쓰시는 부분이 잘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아마 비계량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겁니다. 전체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게 있죠. 항상 위험은 다양하게 있구나.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대비책은 반드시 뭐로 존재해야 된다?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서류로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이것을 명심하시고 미리 전년도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회사 소개서나 광고 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미리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한 번쯤 작성을 해 두시고, 그리고 24일 날 온라인 서식이 뜨게 되면 지원하신다면은 아마 우리 지역에서 나를 더 알릴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사업 성공적으로 수행하셔가지고 더 성장하는 소상공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EU 비즈니스랩의 최정이었습니다. 네.